한밤중에 내게로 오는 자전거 소리. 한밤중의 기적에 대하여 혹은 이야기의 효용에 대하여. 어쩌다 그 애를 좋아하게 됐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 애는 나보다 5살 아래였고 일본인이었다. 우리는 일본인과 외국인이 교류하는 일본 대학의 학내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주로 서양인들이 영어로 와글와글 떠들던 그 자리에서 짙은 보라색 후드티를 입고 장승처럼 벽에 붙어 서 있던 그 애에게 내가 먼저 다가갔다. 나는 2번째 일본 유학이었던 터라 일본어가 영어보다 훨씬 편했지만 그 애가 더듬더듬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그 사실을 잠시 숨겨봤다. 실은 내가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는데 말이야 하고 나중에 고백했을 때 놀라는 모습은 더 귀여웠다.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다음날 새벽 3시에 그 애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금 만날 수 있느냐는 대담한 메시지였다. 대체 무슨 시간 감각인가 불쾌해야 하는데 마음은 멋대로 설레었다.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어쩐지 그래 보고 싶어서 다음날 저녁으로 만남을 미뤘다. 내가 좋아하는 가게에서 저녁을 먹고 그 애가 자주 가는 술집에서 새벽까지 맥주를 마셨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학교 안을 산책했고 체육관 옆 벚나무 아래 빈 벤치에 오랫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날이 어슴푸레 밝아오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사귀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애는 한동안 나를 애태웠다. 우리가 연인이 되기까지는 차마 글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낯간지러운 밀당의 시간이 필요했다. 사귀기 전 내 방에 놀러온 그 애가 본가에서 가져왔다며 일본 밑반찬들과 라프랑스라는 과일을 내밀었다. 라프랑스를 깎으며 그 애는 느릿느릿 말했다. 나는 사실 혈우병이야. 유전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그런데 이틀에 한 번 혈액 응고를 도와주는 주사를 맞으면 생활엔 지장이 없고 이젠 익숙해졌어. 이 애는 어쩌자고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일까? 이제 라프랑스를 볼 때마다 평생 네가 떠오르면 나는 어떡하라고. 무지한 나는 어떤 말을 건네면 좋을지 몰라서 그럼 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마저 깎을까? 한혜식의 아둔한 반응밖에 보이지 못했다. 그 애가 겪어왔을 상상조차 잘 안 되는 고통의 시간을 어설프게 짐작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대체 뭐라고. 피가 잘 멎지 않는 병이기에 외부로 드러나는 출혈도 위험했지만 어딘가에 부딪혀서 내 출혈을 일으켜도 큰일이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하는 운동도 못 해봤고 웬만한 외부 활동도 제약이 뒤따랐다고 했다. 하지만 딱 하나, 탁구는 쳐도 된다고 해서 그게 너무 기뻤단다. 그 애를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가 담담하게 이어지던 그 순간이 떠오른다.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기억은 한밤중의 자전거 소리. 그 애는 내가 살던 외국인 기숙사 바로 옆에 일본 기숙사에 살았다. 수업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다녀오고 식당의 음식 냄새가 잔뜩 밴 몸을 더운 물로 씻어낸 뒤 침대에 널브러져 있으면 역시 자신의 일과를 마무리한 그 애에게서 지금 가도 되느냐고 묻는 문자가 오고는 했다. 2층이었던 내 방은 베란다가 자전거 주차장 쪽으로 나 있었다. 방충망만 남겨두고 활짝 열어젖힌 창밖으로는 새까만 밤하늘과 가로등이 보이고 이따금 풀벌레 소리와 새소리가 고요한 대기에 섞여든다. 곧이어 그 충만한 어둠을 그 애의 자전거가 부드럽게 가로지른다. 울퉁불퉁한 지면을 지날 때 이따금 약하게 딸랑이는 자전거 벨. 내 방 앞에서 커브를 트는 앞바퀴의 마찰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내 방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 나는 온 신경을 귀에 집중시키며 대책 없는 행복을 느낀다. 말하자면 그 애가 내게 오며 만드는 모든 소리가 한밤의 기적 소리였다. 소녀가 소년한테 묻는다. 너 나 얼마나 좋아해? 소년은 한참 생각하고 나서 조용한 목소리로 한밤중에 기적 소리만큼 이라고 대답한다. 어느 날 밤중에 문득 잠이 깨지.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어. 아마 2시나 3시 그쯤일 거야. 하지만 몇 시인가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한밤중이고 나는 완전히 외톨이고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나는 갑자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장소로부터 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 격리되어 있다고 느껴. 그건 마치 두꺼운 철상자에 갇힌 채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려.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기적 소리야. 나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기적 소리를 듣지. 그리고 나면 내 심장의 통증은 멈추고 시계바늘도 움직이기 시작해. 철상자는 해변 위로 천천히 올라. 모두가 그 작은 기적 소리 덕분이야. 들릴 듯 말 듯한 그 정도로 작은 기적 소리 덕분이라고. 나는 그 기적 소리만큼 너를 사랑해. 우리가 여느 커플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요컨대 그 애가 건강했고 내가 이방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사귀다 헤어질 수도 있었을까? 평화롭게 연애하다가 어느 한쪽이 먼저 혹은 서로가 동시에 상대를 지겨워하게 되고 권태기에 빠지고 자연히 관계가 소멸되는 이별도 가능했을까? 그러나 내 유학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애는 모국을 떠나서 살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먼 미래까지 앞당겨 걱정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3달 사귀다 헤어지는 연인들도 한창 관계가 좋을 때는 무덤까지 함께 가는 삶을 꿈꾸는 것이 연애의 속성 중 하나가 아니던가? 우리 관계가 진척될수록 나는 겁에 질렸다. 조바심은 오히려 집착을 만들었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나는 최대한 그 애를 많이 보고 싶었고 내내 같이 있고 싶었다. 그러자 곧 연애가 삐거덕거리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한 일로 그 애는 나에게 헤어짐을 선언했다. 나는 밤새 울었고 그 애는 그런 나를 지켜보다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침 무렵에 다시 사귀자고 했다. 그러다 얼마 못 가서 이번에는 내가 아주 하찮은 일로 헤어지자고 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긁어 모아 유럽 여행을 떠나 있던 나는 내 전화를 내가 느끼기에는 무성의하게 받는 그 애에게 이제는 끝이라고 메일을 보낸 뒤 빈에 벨베데레브 연못에 커플링을 던져버렸다. 그런데 일본으로 돌아갔더니 그 애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좋다고 했고 공교롭게도 내 전화를 전철에서 받아서 애정을 표출할 수 없었고 자신은 급작스럽게 차였다고 생각했단다. 우리는 다시 사귀었고 별것 아닌 일로 또다시 헤어졌고 그래도 여전히 사귀듯이 만났고 헤어져도 헤어진 게 아닌 상태로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복학해서 학교를 다녔고 졸업을 했고 몇십 군데의 회사에 이력서를 넣은 끝에 간신히 취직을 했다. 내 적성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든 적응해 보려고 노력하던 와중에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출장 마지막 날 밤 시부야에서 그 애를 만나기로 했다. 영 맞은편 빌딩 스타벅스 2층에서는 그 유명한 스크램블 교차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나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책을 가져갔지만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책 읽기를 포기하고 창밖 교차로를 내려다보며 그 애가 언제쯤 저 인파에 섞여들까 생각했다. 얼마 뒤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1층으로 내려갔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애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우리는 방금 전까지 폭우가 쏟아져 한껏 습하고 축축해진 시부야 거리를 나란히 걸었다. 원래 가려던 식당에 자리가 없어서 결국 체인점 술집에 간신히 자리를 잡고 가볍게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예약을 해둘 걸 그랬네. 아쉬운 표정으로 그 애가 여러 번 말했다. 식당 예약이라니. 대학생 때 우리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위였다. 우리가 사회인이 된 것이 각자 떨어져 통과해온 시간이 느껴져서 기분이 이상해지려 했다. 술을 못하는 그 애가 여느 때처럼 나보다 먼저 취하더니 우리가 함께 보낸 시절을 하나하나 복귀하기 시작했다. 처음 만난 날에는 닭꼬치를 먹었지. 이제 놀러왔을 때 재밌었잖아? 처음으로 크게 싸운 날은 무엇 때문이었는데 그때 왜 박찬욱 영화 DVD 같이 빌려봤잖아. 하나도 재미없었다. 과거가 대체 무슨 소용인가. 즐거웠던 추억담만 대충 늘어놓고 헤어질 뿐인 만남은 없는 편이 낫다. 동창회에 온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나는 대체 이 애랑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인가. 그것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그만해. 앞으로에 대한 얘기나 하자. 나는 그렇게 말했고 그 애는 머쓱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다. 술집에서 나오니 딱히 갈 데가 없었다. 24시간 영업하는 가라오케에 들어가서 화면 맞은편에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술을 홀짝이며 예전에 자주 부르던 노래를 서로 예약해주고 또 가끔은 마이크에 대고 농담 섞인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날이 밝았다. 역에서 각자의 전철을 타고 헤어지기 직전 가볍게 포옹했다. 눅눅해진 그의 하얀 셔츠 위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 사람처럼 산뜻하게 뒤돌아서 서로의 길을 갔지만
그의 온기만은 내 팔에 아주 오랫동안 달라붙어 있었다. 이쯤 되면 지겹겠지만 얼마 뒤 우리는 또 싸우고 말았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왜 발달해서 국경을 뛰어넘는 연락을 하게 만드는지 급기야 나는 몇 년을 묵혀둔 섭섭함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폭발했고 그 애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 존재를 차단해버렸다. 그 절단면은 난폭하게 잡아뜯긴 종이나 천의 그것 같았다. 너덜너덜하고 지저분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이어붙이기가 불가능했다. 서로가 진짜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사귄 것은 고작 1년이었지만 헤어지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 애는 나에게 즐겁고 따뜻한 기억을 많이 안겨줬으나 그것은 오랫동안 생생한 통증도 함께 일으켰다. 안타까움과 슬픔, 후회와 자기 연민 같은 나의 내부를 망가뜨리는 것들. 그 뒤로 시간은 놀랍게 빨리 흘렀다. 나는 네 군데의 회사를 거쳐 프리랜서가 되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다. 그 애와의 연애가 남긴 상처는 이제 소금을 갖다 부어도 아프지 않을 지경이다. 그러나 내 안에는 언제나 이 과거를 글로 써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그 애와 나의 만남에는 특수한 상황과 제약이 뒤따르기는 했지만 결국 우리의 연애도 지극히 평범했다는 사실을 글로 정리함으로써 뒤늦게나마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현재의 내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과거를 미화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않기 위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기 위해 이렇게 구구절절 써놓고 보니 과연 우리가 했던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일반적으로 지지고 볶는 연애였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과 상황의 제약이 없었더라도 그 애와 나는 아마 덜 싸우긴 했겠지만 높은 확률로 헤어졌을 것이다. 당시엔 그 연애가 특별하기를 바랐는데 이제는 한껏 보편적이기를 소망하다니 우스운 일이지만 사실이 그렇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만을 주었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애의 자전거 소리가 한밤의 기적 소리 같았다는 생각에 이르면 이제는 그 장면이 작고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느껴진다. 흔들면 기적 소리가 나는 그 유리구슬은 가끔 꺼내보면 예뻐서 좋지만 그 매끄러운 표면은 더 이상 나를 아프게도 가렵게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의 작은 슬픔과 거대한 안도를 동시에 느낀다.